폭우가 하늘을 가르며 쏟아지던 칠흑 같은 그날 밤, 한양의 저작거리는 온통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번개가 치는 순간마다 어둠이 찢어지고 그 속에서 한 여인의 처연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연화 아씨였습니다. 분홍빛 비단 치마는 빗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고 고운 자수가 놓인 저고리는 진흙에 흉하게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18배 나이로 최씨 가문의 며느리가 된 지 석 달 만에 연화 아씨는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버려진 것입니다. 요망한 계집.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우리 가문에서 당장 사라져라. 시아버지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그 말과 함께 가슴팍을 밀치던 주먹과 뺨을 때린 손바닥의 통증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연화 아씨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시누이 윤나가 남긴 방에서 발견된 편지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번개가 다시 하늘을 가르자 연화 아씨의 발치에서 무언가 번쩍였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낡은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지도 한 장과 함께 짧은 글귀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진실을 찾으라. 그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쓴 듯 보였고 연화 아씨의 가슴을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에는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지는 길과 함께 붉은 점으로 표시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주작보패라는 글자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가죽 장화가 진흙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연화 아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런 밤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오?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번갯빛에 비친 그 남자는 30살 남짓으로 보였고 거친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가죽 도구들이 매달려 있어 가죽 세공업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깊고 날카로운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반짝였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연화 아씨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떨렸습니다. 남자는 연화 아씨의 차림새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진흙에 더럽혀졌지만 고급 비단으로 만든 옷이 분명했습니다. 양반과 규수가 이런 곳에 혼자 계시다니 분명 사연이 있으실 터. 저는 흑영이라 합니다. 아가씨께서 원하신다면 비를 피할 곳을 알고 있습니다. 연화 아씨는 흑영의 제안을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를 따라가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요? 하지만 이 폭우 속에서 밤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까? 흑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제가 아가씨를 해칠 생각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거기 계셨군요. 16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뛰어왔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하고 영리해 보였습니다. 산호야, 이 아가씨는... 산호라 불린 소년은 연화 아씨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런 비 오는 밤에 양반 아가씨가 여기 계시다니. 산호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더니 흑영에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최씨 가문 군졸들이 이 근처를 수색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연화 아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씨 가문에서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흑영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우선 이곳을 떠나야 하겠소. 산호야, 폐사로 가자. 세 사람은 서둘러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폭우 속에서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낡은 절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듯 기와는 깨지고 문짝은 삐걱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관음사라는 절이었는데 10년 전에 폐사가 되었어요. 지금은 저희 같은 사람들의 피신처지요. 절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비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흑영은 한쪽에서 마른 나무를 모아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자 연화아 씨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산호가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연화아 씨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연화아 씨는 깜짝 놀라 자신의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오늘 장터에서 발견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가씨가 나타나셨군요. 두 개의 지도를 나란히 놓고 보니 하나는 전체 경로를, 다른 하나는 세부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작보패.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 20년 전 왕실에서 사라진 보물이라고. 연화아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 지도가 자신이 쫓겨난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산호가 불빛을 받으며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표시들을 보니 북쪽 산맥 깊숙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작은 글씨로 뭔가 더 적혀 있는데.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최 씨의 죄를 밝혀라라고 되어 있네요. 연화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씨 가문의 죄라니 이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흑영은 연화아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최 씨 가문과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연화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최 씨 가문의 며느리였습니다. 3달 전에 시집을 갔는데 오늘 쫓겨났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시누이 윤나의 방에서 편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 때문에 가문의 수치라며 저를 내쫓았어요. 하지만 그 편지가 무엇인지, 왜 제가 쫓겨나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흑영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윤나라고 하셨나요? 혹시 작년에 돌아가신 그분인가요? 연화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시집가기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 이야기를 꺼려했어요. 산호와 흑영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가씨, 혹시 15년 전에 일어난 영모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15년 전 몇몇 대신들이 왕을 폐위시키려는 역모를 꾸몄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유배를 갔지요. 흑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억울하게 멸문지화를 당한 가문들도 있었소. 바로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호가 재빨리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큰일입니다. 최 씨 가문의 군졸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횃불을 든 말 탄 군졸들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뒤쪽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절의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문이 있어 뒷산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 여자를 찾아라. 반드시 산채로 잡아와야 한다. 군졸 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아 씨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자신을 반드시 잡으려 하는 것일까요? 흑영이 연화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제가 아가씨를 지키겠습니다. 그의 손에서 놀라운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깊은 계곡이 나와요. 거기서 숨을 수 있을 거예요. 세 사람이 뛰어가는 동안 뒤에서는 계속 추격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군졸 둘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서라. 군졸들이 칼을 뽑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흑영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언제 뽑았는지 모를 칼이 들려 있었고 그 칼끝이 달빛에 차갑게 번쩍였습니다.
순식간에 두 군졸이 기절해 쓰러졌습니다. 연화 아씨는 놀라서 흑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죽 세공업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뛰어난 무술을 쓸 수 있는 것일까요? 서둘러야 해요. 더 많은 군졸들이 몰려올 거예요. 세 사람은 깊은 계곡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거친 바위들 사이에 숨어서 숨을 고르며 뒤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추격하는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화 아씨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흑영 어른? 어떻게 그런 뛰어난 검술을 쓰실 수 있나요? 가죽 세공업자라고 하셨는데, 흑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무술을 조금 배운 적이 있어. 그러나 그의 검술은 조금 배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보인 그의 움직임은 마치 전설 속 검객 같았습니다. 형님의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가씨를 지켜주려는 마음만큼은 진실인 것 같아요. 흑영은 연화 아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저희가 함께 그 주적보패를 찾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이 아가씨가 쫓겨난 이유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최씨 가문에서 저를 찾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빨리 진실을 찾아야 해요. 최씨 가문이 그토록 아가씨를 잡으려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산호 말이 맞소?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분명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 것이오. 연화 아씨는 지도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진실을 찾으라는 글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가겠어요. 제가 쫓겨난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요. 흑영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겠소. 지도에 따르면 북쪽으로 사흘 정도 가야 할 것 같소.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야겠어요. 저 바위굴에서 비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세 사람은 작은 바위굴로 들어갔습니다. 산호가 준비해온 담요를 펼쳐주었고 흑영은 입구를 지키며 망을 섰습니다. 연화 아씨는 지친 몸을 담요에 뉘었습니다. 양반가에서 살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친 잠자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아마도 흑영과 산호가 곁에 있어서일 것입니다. 흑영 어른, 네, 아가씨. 정말 감사합니다. 낯선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천만에요. 아가씨 같은 분이 혼자 이런 위험을 겪어서는 안 되지요. 연화 아씨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차가운 대우와는 너무나 다른 따뜻함이었습니다. 아가씨, 내일부터는 정말 위험한 여행이 될 거예요. 각오는 되셨나요? 네,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흑영이 칼자루를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아가씨를 지키겠소. 다음 날 이른 아침, 세 사람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힘드시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유롭게 걸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해질 무렵, 세 사람은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작은 여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가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최씨 가문의 추격이 걱정되는데, 이 산골까지는 아직 추격이 미치지 않았을 거예요. 하룻밤 편히 쉬시오. 여관 주인은 친절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방이 하나 남아있긴 한데 좀 작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가족이니까요. 방은 정말 작았고 친구도 하나뿐이었습니다. 흑영과 연화 아씨는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흑영 어른, 네, 아가씨. 어른은 왜 저를 도와주시나요? 저는 어른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 처음 장터에서 아가씨를 보았을 때 제 마음이 아팠소.
그런 연약한 분이 혼자 그 비바람 속에 계시는 모습이 연화 아씨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야말로 어찌 이런 험한 여행을 함께 하시려 하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른과 산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네요. 시댁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자유롭고요. 흑영은 연화 아씨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가씨.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쳐도 제가 아가씨를 지키겠소. 목숨을 걸고라도. 연화 아씨는 흑영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지도에 따르면 큰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앞에 넓은 강이 나타났습니다. 물살이 거세고 다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건널까요? 저 상류 쪽에 얕은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건너가서 안전한지 확인하겠소. 그러나 강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물살이 거세졌습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강물이 불어난 것이었습니다. 위험해요. 흑영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흑영 어른. 연화 아씨는 주저하지 않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아가씨, 안 됩니다. 흑영이 연화 아씨를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헤엄쳐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간신히 강가에 올라왔습니다. 수련마님은 온몸이 젖어 떨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시오. 네, 괜찮아요. 어른은 어떠세요? 그때서야 연화 아씨는 자신의 모습을 의식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속옷까지 비쳐 보였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흑영도 연화 아씨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젖은 옷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빨리 불을 피워야 해요. 이대로 있다가는 몸이 얼어요. 연화 아씨와 흑영은 불가에 앉아 젖은 옷을 말렸습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자꾸 마주쳤습니다. 제가 헤엄을 못 치는데도 그냥 뛰어들었어요. 어른이 위험한 걸 보니 몸이 저절로. 흑영은 연화 아씨의 진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아가씨. 고맙소.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마주 잡혔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며 서로의 마음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흑영이 재빨리 일어나 칼에 손을 얹었습니다. 누가 오고 있어? 곧 숲속에서 몇 명의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칼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흉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곳에서 불을 쬐고 있었구나. 특히 저 아가씨가 볼만하군. 하! 연화 아씨는 무서워서 흑영의 뒤로 숨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길을 비켜주시오. 길을 비켜달라고. 여기는 우리 구역이다. 통행료를 내고 가라. 통행료라니.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요. 가진 게 없다고. 저 아가씨만 두고 가면 된다. 흑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건 안 되겠소. 안 된다고. 그럼 죽어라. 산적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흑영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검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연화 아씨는 흑영의 검술의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가죽 세공업자의 무술이 아니었습니다. 산적 두목만 남았습니다. 그는 흑영의 실력을 보고 겁이 났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 대체 누구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 했소. 산적 두목도 기절해 쓰러졌습니다. 흑영은 칼을 칼집에 넣으며 연화 아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시오. 흑영 어른,
어른의 검술은 쓰러진 산적 중 하나가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연화 아씨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이 많이 다쳤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죽게 둘 수는 없어요. 그녀는 치마를 찢어 천을 만들고 상처를 씻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아씨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아가씨, 의술을 아시나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 배웠어요. 할머니가 의녀 출신이셨거든요. 흑영은 연화 아씨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고 더욱 감탄했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해질 무렵 그들은 깊은 산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커다란 바위산이 있었고 그 중간에 동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여기인 것 같아요. 세 사람은 횃불을 준비하고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니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 중앙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 비단에 쌓인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흑영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용 모양이 새겨진 아름다운 옥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주작복패군요. 그런데 옥패 밑에는 두루마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흑영이 그것을 꺼내어 펼쳐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루마리에는 15년 전 영모 사건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흑영이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15년 전 최 씨 가문이 다른 몇몇 가문과 함께 영모를 꾸몄다. 그들은 김 씨 가문과 박 씨 가문에게 누명을 씌워 멸문지화를 당하게 했다. 연화 아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흑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 씨 가문. 그것은 제 가문입니다. 연화 아씨가 놀라서 흑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른이 김씨 가문이시라고요? 제 이름은 김우경입니다. 15년 전 멸문지화를 당한 김 씨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요. 연화 아씨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시댁인 최 씨 가문이 흑영의 가문을 멸망시킨 장본인이라니. 흑영 어른? 제가 최 씨 가문의 며느리였다는 것을 흑영도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연화 아씨가 최 씨 가문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이 문서와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윤나가 이 비밀을 알았던 거군요. 그래서 편지를 남겼고 그것이 발견되자 최 씨 가문은 아가씨를 내쫓은 거예요. 연화 아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원수의 가문 사람이었다니. 흑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연화 아씨에 대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동굴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굴을 나온 세 사람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흑영 어른? 저는 정말 몰랐어요. 최 씨 가문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몰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어. 연화 아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아가씨는 아가씨의 길을 가시오. 저는 제 길을 가겠소. 잠깐만요, 형님. 이건 아가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가씨도 피해자라고요. 피해자라고? 그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 호의호식했으면서. 호의호식이라니요. 저는 그 집에서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구박했고 시댁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흑영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아가씨는 그 가문 사람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를 바꿀 수 있나요? 흑영은 연화 아씨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15년간 쌓인 원한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수를 해야 합니다. 최 씨 가문을 반드시 무너뜨리겠소? 연화 아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함께 하겠어요. 최씨 가문을 무너뜨리는 일에 저도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흑영은 연화 아씨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아가씨가 왜 그런 위험한 일을? 제가 최씨 가문 사람이었다면 그 죄를 갚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 셋이 함께 최씨 가문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흑영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돌아갈 곳도 없어요. 그리고 흑영 어른과 함께 하고 싶어요. 흑영의 차가웠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5년간의 원한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가씨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혼자 가겠소. 흑영은 주작복패와 문서를 가지고 홀로 떠나려 했습니다. 안 돼요. 혼자 가시면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아가씨는 가면 안 되는 거요. 흑영은 연화 아씨의 손을 뿌리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흑영 어른, 연화 아씨가 절규하며 불렀지만 흑영은 돌아보지 않고 홀로 산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연화 아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가씨, 울지 마세요. 형님은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흑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 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씨 가문의 대규모 수색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오. 큰일이에요. 분명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을 탄 군졸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그 여자를 잡아라. 결국 연화 아씨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군졸들이 이미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드디어 잡았구나. 연화 아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번개 같은 검광이 번쩍였습니다. 아가씨에게서 손을 떼시오. 흑영이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군졸들 사이에 나타나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흑영 어른, 흑영의 검술 앞에서 군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반 이상이 쓰러졌고 나머지는 도망쳤습니다. 흑영이 연화 아씨에게 달려가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시오. 어른, 왜 돌아오셨어요? 아가씨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었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소. 역시 형님이에요. 아가씨를 버릴 수 없으셨군요. 흑영이 연화 아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아가씨.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소. 아니에요. 어른 마음을 이해해요. 이제부터는 함께 가겠소. 최씨 가문의 죄를 밝히는 일, 함께 하겠소. 그렇게 세 사람은 다시 뭉쳤습니다. 그들은 최씨 가문의 추격을 피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그들은 암행어사 박문수를 찾아가 모든 진실을 알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씨 가문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다. 내가 임금님께 모든 것을 아뢰겠소. 결국 최씨 가문의 죄악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흑영의 가문은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임금님은 세 사람의 공을 높이 사 큰 상을 내렸습니다. 흑영에게는 벼슬을 되찾아 주었고 산호는 내금위의 젊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흑영과 연화 아씨의 사랑을 가상히 여겨 왕실에서 직접 혼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김흑영과 연화 아가씨는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이다. 그동안의 시련을 함께 극복한 두 사람이니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거라. 혼례 후 흑영과 연화 아씨는 임금님이 하사한 남쪽 해안가의 작은 고을로 내려가 수령과 수령 부인이 되었습니다. 흑영은 선정을 베풀고 연화 아씨는 의술로 백성들을 돌보며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두 사람은 아들 진수와 딸 은서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흑영과 연화 아씨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여보, 정말 행복해요. 처음 저작거리에서 만났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모든 시련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한 행복인 것 같소.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이 행복으로 이끌어준 거요. 그때 집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진수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뛰어왔습니다. 흑영이 아들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가족 4명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폭우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남은 것은 진실한 사랑과 평화로운 폭우가 하늘을 가르며 쏟아지던 칠흑 같은 그날 밤, 한양의 저작거리는 온통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번개가 치는 순간마다 어둠이 찢어지고 그 속에서 한 여인의 처연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연화 아씨였습니다. 분홍빛 비단 치마는 빗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고 고운 자수가 놓인 저고리는 진흙에 흉하게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18배 나이로 최씨 가문의 며느리가 된 지 석 달 만에 연화 아씨는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버려진 것입니다. 요망한 계집.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우리 가문에서 당장 사라져라. 시아버지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그 말과 함께 가슴팍을 밀치던 주먹과 뺨을 때린 손바닥의 통증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연화 아씨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시누이 윤나가 남긴 방에서 발견된 편지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번개가 다시 하늘을 가르자 연화 아씨의 발치에서 무언가 번쩍였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낡은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집어 들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지도 한 장과 함께 짧은 글귀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진실을 찾으라. 그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쓴 듯 보였고 연화 아씨의 가슴을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에는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지는 길과 함께 붉은 점으로 표시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주작보패라는 글자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가죽 장화가 진흙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연화 아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런 밤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오?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번갯빛에 비친 그 남자는 30살 남짓으로 보였고 거친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가죽 도구들이 매달려 있어 가죽 세공업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깊고 날카로운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반짝였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연화 아씨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떨렸습니다. 남자는 연화 아씨의 차림새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진흙에 더럽혀졌지만 고급 비단으로 만든 옷이 분명했습니다. 양반과 규수가 이런 곳에 혼자 계시다니 분명 사연이 있으실 터. 저는 흑영이라 합니다. 아가씨께서 원하신다면 비를 피할 곳을 알고 있습니다. 연화 아씨는 흑영의 제안을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를 따라가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요? 하지만 이 폭우 속에서 밤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까? 흑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제가 아가씨를 해칠 생각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거기 계셨군요. 16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뛰어왔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하고 영리해 보였습니다. 산호야, 이 아가씨는
산호라 불린 소녀는 연화 아씨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런 비 오는 밤에 양반 아가씨가 여기 계시다니. 산호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더니 흑영에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최씨 가문 군졸들이 이 근처를 수색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연화 아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씨 가문에서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흑영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우선 이곳을 떠나야 하겠소. 산호야, 폐사로 가자. 세 사람은 서둘러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폭우 속에서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낡은 절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듯 기와는 깨지고 문짝은 삐걱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관음사라는 절이었는데 10년 전에 폐사가 되었어요. 지금은 저희 같은 사람들의 피신처지요. 절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비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흑영은 한쪽에서 마른 나무를 모아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자 연화 아씨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산호가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연화 아씨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연화 아씨는 깜짝 놀라 자신의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오늘 장터에서 발견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가씨가 나타나셨군요. 두 개의 지도를 나란히 놓고 보니 하나는 전체 경로를, 다른 하나는 세부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작보패.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 20년 전 왕실에서 사라진 보물이라고. 연화 아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 지도가 자신이 쫓겨난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산호가 불빛을 받으며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표시들을 보니 북쪽 산맥 깊숙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작은 글씨로 뭔가 더 적혀 있는데.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최 씨의 죄를 밝혀라라고 되어 있네요. 연화 아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씨 가문의 죄라니 이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흑영은 연화 아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최 씨 가문과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연화 아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최 씨 가문의 며느리였습니다. 3달 전에 시집을 갔는데 오늘 쫓겨났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시누이 윤나의 방에서 편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 때문에 가문의 수치라며 저를 내쫓았어요. 하지만 그 편지가 무엇인지, 왜 제가 쫓겨나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흑영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윤나라고 하셨나요? 혹시 작년에 돌아가신 그분인가요? 연화 아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시집가기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 이야기를 꺼려했어요. 산호와 흑영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가씨, 혹시 15년 전에 일어난 영모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15년 전 몇몇 대신들이 왕을 폐위시키려는 역모를 꾸몄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유배를 갔지요. 흑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억울하게 멸문지화를 당한 가문들도 있었소. 바로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호가 재빨리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큰일입니다. 최 씨 가문의 군졸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횃불을 든 말 탄 군졸들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뒤쪽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절의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문이 있어 뒷산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 여자를 찾아라.
반드시 산채로 잡아와야 한다. 군졸 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 아씨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자신을 반드시 잡으려 하는 것일까요? 흑영이 연하 아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제가 아가씨를 지키겠습니다. 그의 손에서 놀라운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깊은 계곡이 나와요. 거기서 숨을 수 있을 거예요. 세 사람이 뛰어가는 동안 뒤에서는 계속 추격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군졸 둘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서라. 군졸들이 칼을 뽑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흑영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언제 뽑았는지 모를 칼이 들려 있었고 그 칼끝이 달빛에 차갑게 번쩍였습니다. 순식간에 두 군졸이 기절해 쓰러졌습니다. 연하 아씨는 놀라서 흑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죽 세공업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뛰어난 무술을 쓸 수 있는 것일까요? 서둘러야 해요. 더 많은 군졸들이 몰려올 거예요. 세 사람은 깊은 계곡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거친 바위들 사이에 숨어서 숨을 고르며 뒤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추격하는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화 아씨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흑영 어른? 어떻게 그런 뛰어난 검술을 쓰실 수 있나요? 가죽 세공업자라고 하셨는데. 흑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무술을 조금 배운 적이 있어. 그러나 그의 검술은 조금 배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보인 그의 움직임은 마치 전설 속 검객 같았습니다. 형님의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가씨를 지켜주려는 마음만큼은 진실인 것 같아요. 흑영은 연화 아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저희가 함께 그 주적보패를 찾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이 아가씨가 쫓겨난 이유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최씨 가문에서 저를 찾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빨리 진실을 찾아야 해요. 최씨 가문이 그토록 아가씨를 잡으려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산호 말이 맞소?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분명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 것이오. 연화 아씨는 지도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진실을 찾으라는 글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가겠어요. 제가 쫓겨난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요. 흑영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겠소. 지도에 따르면 북쪽으로 사흘 정도 가야 할 것 같소.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야겠어요. 저 바위굴에서 비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세 사람은 작은 바위굴로 들어갔습니다. 산호가 준비해온 담요를 펼쳐주었고 흑영은 입구를 지키며 망을 섰습니다. 연화 아씨는 지친 몸을 담요에 뉘었습니다. 양반가에서 살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친 잠자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아마도 흑영과 산호가 곁에 있어서일 것입니다. 흑영 어른, 네, 아가씨. 정말 감사합니다. 낯선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천만에요. 아가씨 같은 분이 혼자 이런 위험을 겪어서는 안 되지요. 연화 아씨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차가운 대우와는 너무나 다른 따뜻함이었습니다. 아가씨, 내일부터는 정말 위험한 여행이 될 거예요. 각오는 되셨나요? 네,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흑영이 칼자루를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아가씨를 지키겠소. 다음 날 이른 아침, 세 사람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힘드시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유롭게 걸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해질 무렵, 세 사람은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작은 여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가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최 씨 가문의 추격이 걱정되는데 이 산골까지는 아직 추격이 미치지 않았을 거예요. 하룻밤 편히 쉬시오. 여관 주인은 친절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방이 하나 남아있긴 한데 좀 작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가족이니까요. 방은 정말 작았고 침구도 하나뿐이었습니다. 흑영과 연화아 씨는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흑영 어른, 네. 아가씨. 어른은 왜 저를 도와주시나요? 저는 어른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 처음 장터에서 아가씨를 보았을 때 제 마음이 아팠소. 그런 연약한 분이 혼자 그 비바람 속에 계시는 모습이. 연화아 씨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야말로 어찌 이런 험한 여행을 함께 하시려 하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른과 산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네요. 시댁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자유롭고요. 흑영은 연화아 씨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가씨.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쳐도 제가 아가씨를 지키겠소. 목숨을 걸고라도. 연화아 씨는 흑영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지도에 따르면 큰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앞에 넓은 강이 나타났습니다. 물살이 거세고 다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건널까요? 저 상류 쪽에 얕은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건너가서 안전한지 확인하겠소. 그러나 강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물살이 거세졌습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강물이 불어난 것이었습니다. 위험해요. 흑영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흑영 어른, 연화아 씨는 주저하지 않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아가씨, 안 됩니다. 흑영이 연화아 씨를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헤엄쳐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간신히 강가에 올라왔습니다. 수련마님은 온몸이 젖어 떨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시오. 네, 괜찮아요. 어른은 어떠세요? 그때서야 연화아 씨는 자신의 모습을 의식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속옷까지 비쳐 보였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흑영도 연화아 씨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젖은 옷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빨리 불을 피워야 해요. 이대로 있다가는 몸이 얼어요. 연화아 씨와 흑영은 불가에 앉아 젖은 옷을 말렸습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자꾸 마주쳤습니다. 제가 헤엄을 못 치는데도 그냥 뛰어들었어요. 어른이 위험한 걸 보니 몸이 저절로 흑영은 연화아 씨의 진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아가씨. 고맙소.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마주 잡혔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며 서로의 마음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흑영이 재빨리 일어나 칼에 손을 얹었습니다. 누가 오고 있어? 곧 숲속에서 몇 명의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칼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흉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곳에서 불을 쬐고 있었구나. 특히 저 아가씨가 볼만하군. 하! 연화아 씨는 무서워서 흑영의 뒤로 숨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길을 비켜주시오. 길을 비켜달라고. 여기는 우리 구역이다. 통행료를 내고 가라. 통행료라니.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요. 가진 게 없다고.
저 아가씨만 두고 가면 된다. 흑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건 안 되겠소. 안 된다고. 그럼 죽어라. 산적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흑영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검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연화 아씨는 흑영의 검술의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가죽 세공업자의 무술이 아니었습니다. 산적 두목만 남았습니다. 그는 흑영의 실력을 보고 겁이 났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 대체 누구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 했소. 산적 두목도 기절해 쓰러졌습니다. 흑영은 칼을 칼집에 넣으며 연화 아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시오. 흑영 어른의 검술은 쓰러진 산적 중 하나가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연화 아씨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이 많이 다쳤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죽게 둘 수는 없어요. 그녀는 치마를 찢어 천을 만들고 상처를 씻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아씨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아가씨, 의술을 아시나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 배웠어요. 할머니가 의녀 출신이셨거든요. 흑영은 연화 아씨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고 더욱 감탄했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해질 무렵 그들은 깊은 산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커다란 바위산이 있었고 그 중간에 동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여기인 것 같아요. 세 사람은 횃불을 준비하고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니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 중앙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 비단에 쌓인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흑영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용 모양이 새겨진 아름다운 옥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주작복패군요. 그런데 옥패 밑에는 두루마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흑영이 그것을 꺼내어 펼쳐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루마리에는 15년 전 영모 사건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흑영이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15년 전 최 씨 가문이 다른 몇몇 가문과 함께 영모를 꾸몄다. 그들은 김 씨 가문과 박 씨 가문에게 누명을 씌워 멸문지화를 당하게 했다. 연화 아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흑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 씨 가문. 그것은 제 가문입니다. 연화 아씨가 놀라서 흑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른이 김씨 가문이시라고요? 제 이름은 김우경입니다. 15년 전 멸문지화를 당한 김 씨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요. 연화 아씨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시댁인 최 씨 가문이 흑영의 가문을 멸망시킨 장본인이라니. 흑영 어른? 제가 최씨 가문의 며느리였다는 것을 흑영도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연화 아씨가 최 씨 가문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이 문서와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윤나가 이 비밀을 알았던 거군요. 그래서 편지를 남겼고 그것이 발견되자 최 씨 가문은 아가씨를 내쫓은 거예요. 연화 아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원수의 가문 사람이었다니. 흑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연화 아씨에 대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동굴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굴을 나온 세 사람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흑영 어른? 저는 정말 몰랐어요. 최씨 가문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몰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소. 연화 아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아가씨는 아가씨의 길을 가시오. 저는 제 길을 가겠소. 잠깐만요. 형님. 이건 아가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가씨도 피해자라고요. 피해자라고? 그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 호의호식했으면서. 호의호식이라니요. 저는 그 집에서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구박했고 시댁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흑영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아가씨는 그 가문 사람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를 바꿀 수 있나요? 흑영은 연화 아씨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15년간 쌓인 원한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수를 해야 합니다. 최 씨 가문을 반드시 무너뜨리겠소? 연화 아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함께 하겠어요. 최씨 가문을 무너뜨리는 일에 저도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흑영은 연화 아씨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아가씨가 왜 그런 위험한 일을? 제가 최씨 가문 사람이었다면 그 죄를 갚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 셋이 함께 최씨 가문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흑영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돌아갈 곳도 없어요. 그리고 흑영 어른과 함께 하고 싶어요. 흑영의 차가웠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5년간의 원한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가씨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혼자 가겠소. 흑영은 주작복패와 문서를 가지고 홀로 떠나려 했습니다. 안 돼요. 혼자 가시면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아가씨는 가면 안 되는 거요. 흑영은 연화 아씨의 손을 뿌리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흑영 어른. 연화 아씨가 절규하며 불렀지만 흑영은 돌아보지 않고 홀로 산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연화 아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가씨, 울지 마세요. 형님은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흑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 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 씨 가문의 대규모 수색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오. 큰일이에요. 분명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을 탄 군졸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그 여자를 잡아라. 결국 연화 아씨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군졸들이 이미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드디어 잡았구나. 연화 아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번개 같은 검광이 번쩍였습니다. 아가씨에게서 손을 떼시오. 흑영이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군졸들 사이에 나타나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흑영 어른. 흑영의 검술 앞에서 군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반 이상이 쓰러졌고 나머지는 도망쳤습니다. 흑영이 연화 아씨에게 달려가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시오. 어른. 왜 돌아오셨어요? 아가씨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었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소. 역시 형님이에요. 아가씨를 버릴 수 없으셨군요. 흑영이 연화 아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아가씨.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소. 아니에요. 어른 마음을 이해해요. 이제부터는 함께 가겠소. 최 씨 가문의 죄를 밝히는 일, 함께 하겠소. 그렇게 세 사람은 다시 뭉쳤습니다. 그들은 최 씨 가문의 추격을 피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그들은 암행어사 박문수를 찾아가 모든 진실을 알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 씨 가문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다. 내가 임금님께 모든 것을 아뢰겠소.
결국 최씨 가문의 죄악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후경의 가문은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임금님은 세 사람